자,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류민수 차장과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외환시장 이야기 먼저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고 미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 원엔 환율 모두 10원 넘게 올랐던 어제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외국인 매도세에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연 이틀 1%대 넘게 빠지면서 2,63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외환시장 진단 남인호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진단 전에 우리 이해수 앵커에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이죠. 축구 국가대표 선수에게 우리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1번 현란한 드리블과 발기술, 2번 골을 많이 넣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골입니다. 골입니까?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800조 원의 돈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과연 진정으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은 두 가지를 바랄 겁니다. 1번 주식시장의 완만한 상승, 2번 안정적인 환율 시장 이렇게 볼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실적도 있고 그 나라의 수출, GDP 다 있습니다만 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로 환율이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나갈 때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 신사임당 있는 돈 가져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달러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화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주식시장도 별로 이렇게 시원찮은 데다가 특히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년 상반기 들어서 가장 큰 폭이라고 볼 수 있는 10원 이상 급락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시장, 선물시장에서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국가에서는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우리 원화가 1,000원 밑으로 가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즉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다. 그 부분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우리 금융당국에서 빨리 안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밤에 미국의 4월 PCE 물가 예정돼 있습니다. CPI는 뭐 괜찮게 나왔었습니다. 같은 4월 기준으로요. 아마 전달 대비 0.3, 전년 대비 2.7 정도 조금 괜찮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또 환율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결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번 신저가 찍은 2차전지 업종 얘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저가 또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2차전지 주들의 하락세, 반등 언제쯤 찾아올 것으로 보는지 김성준 이사님. 예, 뭐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S&P 신용등급 하향 소식까지 겹치면서 공모가가 30만 원이었는데 공모가에 좀 근접한 하락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573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비 75% 감소하는 숫자이기도 했고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쭉 리포트를 쭉 봤는데요. 물론 이제 2분기는 아직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2분기 실적 예상치는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2,200억 수준에서 한 2,700억 수준까지 그래도 1분기보다 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하지만 제가 보고서에 남아 있는 숫자를 쭉 보다 보면은 이건 뭐 무조건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보고서 자체가 좀 장밋빛이라는 점들도 좀 일단 감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지금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도 그렇게 큰 수요가 지금 많이 없는 상황이다 보면은 공급 과잉에 대한 염려는 계속해서 있다는 점들 다시 한번 지금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좀 탁월한 그런 회사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GM과의 조인트 벤처 2공장, 테네시 공장도 이제 하반기 램프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내 오창 공장에서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양산도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들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GM이 사실 가장 조인트 벤처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좀 중요한 그런 파트너기도 한데요. 지난 1분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16,00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GM이 연간 목표가
20만 대에서 30만 대 계속해서 유지를 했고요. 물론 그 유지의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신차가 출시가 됩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차, 신차를 앞두고 수요 이연에 대한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좀 더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판매량이 발표가 될 겁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두 가지 있는데요. 앞서 이제 GM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아직 신차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GM이 1분기 대비 조금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전기차 판매량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하이브리드와의 그런 격차인데요. 지난 4월 달까지 국내에서 전기차는 4만 대가 팔린 반면에 하이브리드 15만 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 여부가 전기차의 반등의 첫 번째 좀 이제 실마리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숫자에 많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건 대주전자재료예요. 어제 좀 불기둥이 나왔잖아요. 테슬라에 음극재 공급한다라는 소식 속에 불기둥을 뽑아냈는데 상승 지속성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이제 약세다 보니까 특정한 일부의 종목에 좀 쏠림 현상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렇게 쏠림이 나올 수 있을 그 실리콘 음극재 이런 그 공급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좀 많이 좀 쏠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섹터가 그렇게 화랑을 보여주기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일정 종목의 쏠림이 좀 더 이어질 여지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여요. 예전에 엔캠처럼 그렇죠? 네. 엔캠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것은 눈치 보기 싸움, 트레이딩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022년 공모가 수준에 다다른 LG엔솔 주가. 그래도 이제는 더 이상 지하를 파지는 말아야죠. 센티가 너무 훼손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유효한 모멘텀들이 생존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추세적 반등이 나타나길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국내 증시의 뜨거운 감자, 금투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금투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개인들이 촛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이 내용 좀 김선영 대표님께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한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이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그동안은 제가 의견을 드릴 때 그냥 보완이 많이 필요한 법안이다 정도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이상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언제 이 주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주제 받을 때마다 하나씩 풀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직장인들이면 연말 꼭 진행하시죠. 연말 정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 인적 공제와 관련된 허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부자가세라고 알고 있는 금투세가 싫은 직장인분들 안 그래도 박해진 연말정산 환급금을 줄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거의 실행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주식이나 공모펀드 투자를 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은 거기에 부과된다라고 여기까지만 알고 이제 이거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서 과세 대상이 한 15만 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2019년도 투자 기준이에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2.5%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2024년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차 전지 붐 불면서 개인 투자자 엄청 늘었죠. 이게 수치가 맞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현행 연말정산 인적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서 이제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을 즉시 제쳐줍니다. 소득 공제 항목이라서 근로소득에서 즉시 차감되는 항목인데 하지만 중요한 게 소득 요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양가족이 되려고 하면은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현행법상 세법상 이제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 매매에 대한 이득은 사실상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또 이자나 배당 소득 역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세금이 올라간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이 되게 되면은 금융투자 소득도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더하기 해외 자산 투자 수익까지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정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자녀 이름으로 펀드나 이런 거 가입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증권사 보면은 뭐 우리 자녀 뭐 주식 물려주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상품들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환급금이 감소가 되고 인적공제에서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안 끝나고요. 연말정산뿐만 아니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관건은 이게 소득 인정 여부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이 허점이 뭐가 문제냐면 지금부터 좀 들어보시면 일단 현행 제도상 급여외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은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소득 월액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외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 소득으로 보통 제외하고 산정이 되는데 금투세 시행되면은 금융투자 수익이 현행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 내년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거둔 이익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더 문제가 뭐냐면
금투세는 이른바 우리가 뭐라 부르죠? 주식 양도세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인정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 포함될지 안 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에서 이게 시행을 된다는 부분은 제가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세세한 부분까지 아직 전혀 신경을 못 썼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로 잡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 임대소득 같은 걸 봤을 때 건강보험료에 올라가는 영향을 좀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선 금투세가 시행된 다음에 지금은 모르겠고 금투세가 시행된 다음에 시행령 과세 체계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변화가 생기면 추후에 공지하겠다. 아직은 모르겠다는 의미죠. 뭔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생각에 좀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기회마다 이거 말고 또 하나씩 또 계속 풀어놔 드려 볼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짰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간 투자수도 5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만 세금을 더 내는 건 줄 알았더니 요거 지금 그 부양가족 인적구제 못 받는다라는 거 더 이상 이제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모두에게 이제 해당하는 그런 이제 세금이 새로 없던 게 이제 부과가 내년부터 된다라는 거 제도 보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들의 이익 보호를 위한 균형 뒷받침돼 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게임업계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호 발급 확대 소식이 들리면서 중국 모멘텀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업계 상황을 짚어봐 주시면서 중장기로 공략해볼 만한 게임주 토픽까지 이번에는 류민수 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좀 침체기를 겪고 있죠. 그래서 근데 예상외로 1분기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 반등이 일부 있었는데 또 최근에 다시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근데 1분기 안 실적을 안을 좀 돌이켜 보면은 어떤 회사들의 게임 매출 등 어떤 외형적인 요소가 그 부분이 포지션이 컸던 게 아니라 각고의 이제 구조조정 같은 비용에 대한 어떤 절감 이런 부분이 조금 영업이익이 좀 올라온 부분이 컸거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게임의 침체기 정체기는 맞는 건 맞고요. 이거는 이제 실적 부진이 그 대표적인 원인인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MORPG에 아주 편향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매개체도 PC나 모바일 위주의 중심 이런 것들의 어떤 장르의 다변화가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콘솔 게임 시장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이 30%인데 우리나라는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게임 장르 다변화 이런 게 상당히 진취적으로 좀 도모되겠다. 이 부분은 맞는 거하고 숙제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판호 발급 이게 이제 한일주 정상회의 이후에 조금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는데 아무래도 게임 시장에선 큰 시장이죠. 가장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호 발급에 대해서 상당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게 게임 업계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판호 발급이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게임이 올드해지고 또 하나는 타사에서 이제 비슷한 게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판호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그 최대 게임사죠.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가 자사의 그 신작 라인업을 공개하는 스파크라는 게임 컨퍼런스를 진행했어요. 28일 날. 근데 여기서 펄어비스하고 NC소프트를 소개를 했는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검문사막이 상당히 유명하죠. 검무사마 같은 경우는 중국 서비스 계획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그다음에 텐센트와 협력을 통해서 현지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블레이드 소울 2 이건 이미 판호가 발급됐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출시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텐센트가 또 하나 등장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시프트업이라는 게임사입니다. 이게 다음 달에 상장 예정인데 지금 텐센트가 24%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거든요. 지금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곳으로 통해서 상당히 흥행 가도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기업 가치가 지금 2조 원으로 평가하면서 텐센트가 작년에 지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현재 장외 시장에서 5조 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대략 한 3조 원 전후로 지금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게임 니케 같은 경우 텐센트가 지금 퍼블리싱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변수가 여전히 좀 크고 여러 가지 조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텀업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는 그렇기 때문에 바텀업 전략을 좀 추구하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시프트업 성장에 따른 VC 업체인 대성창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펄어비스 요거를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실적이 좋은 크래프톤 이렇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작 내놓은 넷마블의 급락이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좀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넷마블? 넷마블도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종목, 우리가 바텀업 전략으로 가되
이 세 가지 종목 위주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전반적으로 추세 상승은 아직은 요원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텐센트를 잘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게임주 이야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BH 목표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한편 IBK 투자증권은 성인하이텍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셀트리온과 대부시스터즈는 커버리지가 새로 게시된데요. 자, 가장 먼저 목표가가 상향된 BH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은 BH와 관련해 2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며 올해 하반기 실적 역시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분기 아이폰 15 매출이 양호하고 애플이 선제적으로 아이폰 16 생산에 들어간 점을 언급했는데요. 이외에도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이 이익에 본격적으로 반영되리라 봤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를 반영해서 목표가를 2만 7천 원에서 3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다음은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성일하이텍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리튬 가격 하락으로 주요 고객사들의 리튬 구매가 이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1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이 지속됐다고 전했습니다. 2분기를 바닥으로 최종 고객사 수요는 3분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봤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지만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에 따라 목표가는 1년 전에 제시한 1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도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하나증권은 지난 1월 통합 셀트리온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 커버리지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통합 셀트리온 실적을 반영해 커버리지를 다시 시작했으며 목표가는 25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커버리지를 중단하기 전 제시한 21만 원보다 4만 원 높은 수준인데요. 하나증권은 진펜트라 미국 출시가 순항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매출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봤고요. 자가 면역질환 치료 피하 주사제인 램시마 SC의 유럽 매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은 대부시스터스입니다. IBK 투자증권은 대부시스터스 커버리지를 게시하며 목표가를 6만 5천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흥행 기대감이 높은 쿠키런 모험의 탑이 6월 출시될 예정이라고 했고요. 경영 쇄신 발표 이후 비용 효율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흥행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외에도 검증된 개발력으로 잠재 성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N공시 이혜연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주항공업계의 새로운 소식 짚어볼 텐데요. 한국판 나사적 카사 우주항공청이 이번 주 문을 열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엔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우주항공주 현 시점 투자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남인호 주장님. 네. 인류 변천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즉 기원 전에는 어떤 민족이 제일 강했습니까? 강을 차지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또 인더스강, 황하강. 4대 문명. 그렇죠. 4대 문명이 강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은 누구죠? 이제 땅을 누가 많이 차지하냐, 말을 누가 많이 갖고 있냐입니다. 몽고 시대였죠. 그 다음이 바로 15세기에는 바다를 누가 차지하냐가 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드디어 인터넷을 누가 차지하냐. 그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죠. 자, 이제 미래 시대, 즉 앞으로 시대는 뭐가 될까요? 바로 우주입니다. 방금 예수님께 말씀대로 한국판 나사가 되겠죠. 카사가 어제 개청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카사 이제 했으니까 오늘 어떤 주식이 올라갈까? 그런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자동차, 일반 자동차 하나 생산하는데요. 부품이 2만 개 정도가 넘게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보다도 수십 배가 규모가 크고 더 정밀을 요하는 우주선에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갈까요? 아마 적어도 서너 배 이상 들어갈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국도 먼 미래의 정말 전투장인 우주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가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한국의 새로운 영역, 우주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산업은 저는 금융업까지도 포함한 모든 산업에 다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컨텍 이런 데들은 시간외에서도 상한가를 이제 쳤습니다. 관련해서 굉장히 폭넓게 우리 나수장께서는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긍정적인 흐름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훈풍의 신고가를 경신 중인 한미반도체 얘기입니다. 한미반도체 올해 시총 1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투자 주의 종목 지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성장성이 뚜렷한 만큼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해요. 꽤 많은데 우리 김성준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뭐 HBM이 고성장하면서 작년 시총이 60위였는데요. 이제 24위까지 올라왔고요. 작년 1월에 주가를 봤더니 11,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10배 이상 올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한미반도체의 TC 본딩 장비를 채택하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HBM3E 수율이 80%에 육박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립칩 본딩 방식을 지금 사용을 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되는 수율, 삼성전자는 그보다 좀 못한 수율을 기록을 해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이크론이 최근에 이제 방식을 바꿔서 한미반도체의 이제 TC 본딩 장비를 수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이크론도 이제 선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할 때 그 CEO가 했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올해는 HBM3E 점유율이 10% 정도 수준인데 내년에는 25에서 30% 정도까지 올리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HBM의 전체 시장 규모는 올해 한 20조 초반, 내년에는 한 40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마이크론은 내년도에는 올해 SK 하이닉스가 생산했던 것만큼 내년에는 생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 파이가 커지는 만큼 하이닉스는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급한 건 사실 삼성전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기존의 방식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율 문제 때문에 진입이 이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물론 이제 과거에 물론 일정 뭐 악연은 있었습니다만 이제 뭐 그런 자존심 같은 거 좀 버리고 일단 좀 다시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좀 이제 채택을 좀 해서 수율을 좀 끌어올리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된다면은 한미반도체는 이제 HBM 3사 모두 다 장비 독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반려dom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글로벌 장비 업체로서의 도약, 물론 오늘은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글로벌 장비사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HBM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로의 공급 확대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함께 약진할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올해 한미반도체만큼이나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선주 이야기로 마무리해볼 텐데요. 자, 올해 코스피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들 가운데 전력 전선 테마가 1위부터 4위까지 모두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많이 오른 만큼 매매 전략도 좀 꼼꼼하게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구리 가격 밤사이에 또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선영 대표님? 일단 올해 많이 올라간 게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AI 효과의 낙수 효과의 AI 테마의 낙수 효과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탑 5개 종목 중에 올해 상승률 상위 5개 종목 중에 1위부터 4위까지를 이제 휩쓸었습니다. 전력 전선주가 휩쓸었고요. 그리고 이걸 10위까지로 열어보게 되면 두 개가 더 포함돼서 전체 10위 중에 60%가 전선과 전력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잘 아시는 대로 AI라는 이 확실한 어떤 테마의 등장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 확대 영향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또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여러 가지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한 것도 15년 만에 산업 확장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업계 분석에 따르면 과거 최소 이 사이클이 한 6년 정도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사이클을 그대로 계속 그냥 수치상으로만 계산했을 때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내다봤는데 이것도 그냥 과거 사례 갖다 붙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이클이 평균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뭐 이제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AI라는 이 빅테마가 언제까지 갈지 여부와 좀 연결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런 거 나오게 되면은 이 테마를 보통 증권사들은 ETF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ETF를 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대표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테마 중에 상단, 즉 AI 대장 테마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은 위에부터 쭉 흔들리고 밑에 기업들은 완전 뭐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굉장히 큰 업종인 만큼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시고 투자는 해보시되 일단 투자에 좀 유의하시면서 비중 조절은 하시면서 언제든지 나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라고 하신 분들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투자 전략은 그냥 저는 보통 이제
짧게 아니면 길게 하시라 말씀드리는데 이 길게보다는 그냥 좀 짧게 하시면서 이제 좀 수익을 얻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을 좀 적게 가져가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증시 개장까지 한 40분 남았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류민수 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1분기 미국 잠정치가 나왔는데 GDP 잠정치죠. 근데 그 속보치보다는 좀 하향 조정됐어요. 그리고 실업 청구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좀 증가한 모습. 요 부분 때문에 전일 채권 금리는 좀 하락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숨은 돌린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채권 금리하고 이제 환율 그 속에서 이제 외국인의 어떤 파생 선물 요거에 대한 추적 관찰 계속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제 우리나라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일정 부분 반등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델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인데 올해 상승률이 사실은 엔비디아보다 높아요. 동사가 실적 발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매출 주당 순이익 컨센 대비 다 높았는데 기업용 매출도 좋았어요. 근데 왜냐면 전문가들이 좀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3% 올랐거든요.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오늘 5% 하락했고 지금 시간에서도 지금 거의 18%, 19% 하락 중이거든요. 미국 역시 지금 신고가 간 이후에 엔비디아도 어제 내렸고 지금 좀 쉬어가는 생각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걸 좀 잘 보시면 반도체 쪽에 대한 생각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한 어떤 생각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SK인데 오늘 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일단 1,200억 자사주 소각인데 이 부분은 이제 2022년에 이제 주주총회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1% 자사주 소각하겠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는 자사주 소각했다. 그 일환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어제 이제 그 재판 결과죠. 재판 결과 이제 제가 볼 때는 최 회장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인 게 주식 분할 결정이 아니라 현금 지급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행 중 다행인데 SK 주식이 담보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SK 이 경영권 때문에 매각할 거는 거의 없고요. 그 시나리오는 없고 아마 주식 담보 대출 일으키거나 현금 지금 4조 그러니까 자산 4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단기 모멘텀 저는 발휘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담보 대출을 받거나 하여튼 기담보대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가 방어에 힘쓸 수밖에 없고 또 이자 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발휘됐다. 하지만 아직 최종신 남아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됩니다. 상승 쪽이네요. 그렇죠. 단기 모멘텀 발휘됐다. 일정 부분 상승할 거다. 기간 어제 들어왔거든요. 기간 수급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주한 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45년까지 100조 원입니다. 2027 그러니까 3년까지는 1조 5천억씩이기 때문에 임기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우주항공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종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AP 위성, 그 다음에 컨택, 세트레이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은 단기 테마 발휘할 수 있다. 근데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이 당일날 상한가 간 경우는 드물다. 이 부분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